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퀀트 백테스팅 또는 제가 경험한 어떤 그 퀀트에 대한 어떤 경험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이 꽤 길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내용을 들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어떻게 고민했던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은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을 확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퀀트를 접하게 된 이유는 첫 직장에서 저도 이제 첫 직장에 이제 투자 자문사에 들어갔을 때 막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막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착각인 것 같은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탐방을 많이 가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방을 해서 투자 수익의 어떤 알파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를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기업 탐방을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영상으로 올리는 것들은 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느 정도 분석이 됐거나 기사로 나와 있거나 또는 공시로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투자에 대한 알파를 창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알파를 창출하는 게 끊임없이 탐방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요. 결혼하면은 집에 점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 펀드 매니저가 그 과거에 했었던 그 기업 탐방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알파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경험했을 때 매니저들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아래 직원이 가져오는 투자 아이디어를 보고 판단하고만 하려고 하지 본인이 직접 거의 다 탐방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한계가 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업 탐방을 통해서 영원히 알파를 창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기관 투자자 매니저들도 전성기라는 게 있고, 그 전성기가 지나면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놓치거나 계속 끊임없이 탐방을 하기가 어려워서 알파를 창출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막내 생활을 하다 보니 첫 번째는 기업 탐방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퀀트라는 걸 좀 공부를 해보자. 그리고 그때 당시 김동영 그 연구원님께서 우리투자증권에 있었던, 지금 우리투자증권이 아니고 NH인데 우리투자증권 시절에 발행했었던 그 보고서에 또 감명을 받았던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못하니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퀀트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꽤 많은 걸 얻었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퀀트를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만들었는지도 이번 시간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직장에서 밑에 직원이 들어오면은 그 이상한 그 투자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퍼주가 좋아요, 밸류가 낮은 게 좋아요, 또는 모멘텀이 어떻게 좋은 것들이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에는 정답이 없고 다양한 투자 스타일을 포트폴리오와 한 곳에 다 녹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다음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다다음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 주식도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로 길게 끌고 가야 되는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모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분은 대표이사신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고, 또한 내수 시장만 내수 시장만 우리가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 시장의 태반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의 하청 기업들이에요. 이 하청 기업들은 이 맥박이죠, 맥박. 일종의 맥박처럼 상승하는 기류가 있어서 성장하는 사이클이 있고, 또는 망가지는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해야지, 일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독특한 기업들이 있긴 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전반적인 밸류 체인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잡는 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정부의 어떤 규제가 항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눌리거나 오르락 치면서 돈 많이 벌었다가 오르락 치면은 또 정부에서 규제가 하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에서 한 수십 년을 들고 갈 만한 주식은 삼성전자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으면 국내 시장은 떠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뭐 사족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가치 투자 뭐 그런 거를 공부를 했던 분들이 밑에 직원으로 오기도 하고 뭐 모멘텀 투자 이런 것들 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구글에서 김동영 팩터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예전에 이제 한참 김동영 연구원님께서 다양한 팩터, 국내 이제 뭐 퀀트와이즈나 FN 가이드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밸류 앤 모멘텀, 자신이 만든 그때 당시 모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시장에다가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 퀀트 애널리스트들 또는 뭐 대형주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컨센서스 상향 모멘텀에 배팅을 많이 합니다. 그게 과거에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상 실적이 좋아지는 거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주가, 그 종목이 예상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 그러니까 밸류 앤 모멘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퀀트 모델이죠. 밸류에이션이 낮으면서 모멘텀이 센 걸 찾아라라는 건데, 그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익 추적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 모멘텀도 있을 거고, 뭐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컨센서스 상향이 가장 이제 대형주에서 많이 플레이 하시는 어떤 모멘텀이긴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김동영 연구원이 재밌는 걸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얘기해요. 항상 이제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적 중요하죠. 근데 요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투자에 대한 식견을 한 번 더 바꾸게 했었던 게, 여기 이제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FI1 PE, 그러니까 이제 매년 올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2021년이니까 2021년도에 주당 순이익을 미리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뭐 150 종목이 있으면 그 150 종목 중에서, 또는 100 종목이면 100 종목 중에서 5분의 1, 제일 싼 5분의 1, 뭐 20 종목, 예를 들어 100 종목이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20 종목 제일 밸류에이션 낮은 거를 나래비 해가지고 제일 싼 거 20 종목을 투자를 해서 과거부터 백테스팅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연평균 한 32%가 나옵니다. 아, 훌륭하죠. 실적을 안다면은. 그럼 위에는 이제 실적을 모른다고 하고, 밸류에이션과 모멘텀과 뭐 이때 당시에는 이제 김동영 연구원이 한 10개의 어떤 멀티팩터 전략을 제공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롱 포지션에서 27.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미리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는 다른 게 있는데, BPS를 미리 안다고 하면은 18.9%, 좀 떨어지죠. 그리고 EPS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EPS 증가율이 높은 것만 최상위권 20개를 뽑아서 100개 중에서 20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1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분위 종목을 투자했을 때는 17.8%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한 달간 컨센서스의 변화를 미리 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재밌는데, 향후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나서 뒤에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제가 탐방 갔다 하고 나서 모 애널리스트가 그 기업을 탐방을 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기업이 좋다는 거를 이제 미리 체크를 해버린 거죠. 왜냐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 이 기업이 영업이익을 10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때 10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갔다 와보니까 뭐 한 200억, 300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미 대략 전후 관계를 다 따져봤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예상 이익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저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저는 가서 미리 샀죠. 근데 그 제 뒤에 예를 들어 어떤 애널리스트가 갔다 왔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회사 좋다고 얘기해버리면 주가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투자 이후 한 달 뒤에 주당 순이익의 컨센서스 상향을 미리 안다고 가정하면은 연환산 수익률이 46%가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먼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실적보다 좋아질 거를 미리 안다고 하면은 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밑에 있습니다. 여기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주식을 샀으면 팔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보유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산 이유는 좋은 가격에 남한테 팔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 직원이 새로 오면 항상 얘기하는 게, 너가 주식을 살 때, 너가 언젠가 그 주식을 팔 때 상대방 시장에서 그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느냐, 그걸 체크해야 된다. 팔 때 팔 수가 있느냐. 그리고 투자를 해서 팔 때 우리는 덩어리가 많은 주식들을 팔아야 되니까 이 소매 장사하듯이 팔면 안 된다. 도매꾼처럼 덤핑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가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투자 스타일을 바꿨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자 이후 한 달간 외국인의 투자 변화를 미리 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거를 미리 안다면은 6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투자 이후 외국인 순매수 한 달 동안 또 안다고 하면 50%가 나오죠. 실적을 미리 알았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을 알았을 때는 30%대였는데 지금 거의 2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뭐 한 달 이후에 기관 순매수를 할 때, 기관 순매수는 110%입니다. 기관은 그 특정 어떤 종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대적으로 P1에서, 그러니까 P1이라고 하면 1분위, 이 1분위에서 많이 이제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제가 먼저 사고 나서 저는 이 주식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결국 뭐냐, 내가 산 주식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좋아하거나 남이 살 수밖에 없는 주식을 사자라고 이제 마인드를 바꾸게 된 게 2000년도에 이때 당시에 그 2000년도 2010년, 11년, 12년도에 이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그 투자가 완전 바뀌었죠. 대학생 때만 해도 뭐 가치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한 달간 기관 순매수를 미리 안다고 가정하면은 이때 당시 연환산 수익률을 115%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내가 산 주식이 남이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만져보면서 투자의 어떤 그 스타일을 그 시장에서 잘 먹히는 전략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밑에 있던 친구가 오면 처음 딱 보여주는 데이터가 이 김동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남이 내가 가진 주식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주식이냐, 시장에 먹힐 만한 내용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주식을 사서 다른 기관 투자자들한테 세일즈를 했을 때 먹힐 수 있느냐, 다른 기관 투자자가 봤을 때도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부분 지금 영상에서 올리는 거는 제가 뭐 기업 탐방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봐서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어떠한 이벤트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자극할 테니 그걸 이용해서 차익 시현하고 나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매매가 좀 빠른 스타일이긴 한데,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퀀트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죠. 예를 들어 개인 순매수를 미리 안다는 거는 성과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서울 반도체를 그 영상을 올렸는데, 서울 반도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그 미니 LED라고 하는 게 시장에 개화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미니 LED가 개화가 된 게 제대로 개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월 6일 날 이제 시장에다가 오픈을 하죠. 우리 디스플레이 앞으로의 전략 중에 미니 LED TV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보고 나서 덤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1월 6일날 뭐 발표했는데 뭐 미니 LED 뭐 이런 것 쪽에 드라이브를 건데, 그러면은 서울 반도체가 그쪽 시장에서도 그래도 수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니까 와, 서울 반도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행동합니다. 1월 6일날 삼성전자가 발표했네. 아직은 실적이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면은 난 팔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투자의 어떤 영향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소수한테 가야 상승을 하고 다수한테 가면은 상승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퀀트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어떤 스킴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김동영 팩터북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아 보신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팩터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수급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 결국 그거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남이 살 수 있는 주식이냐,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투자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팩터북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팩터에 대한 퀀트를 어떻게 만들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기 엄청 복잡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제가 이거 예전에 한 2016년도까지만 하다가 때려쳤는데, 그 전에 이제 한 3년 4년 정도 엄청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만 따로 제가 앞쪽으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T는 테스트고요, U는 유니버스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유니버스를 먼저 빼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퀀트 백테스트 모델링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먼저 내가 그러면은 한 달 정도만 백테스트 하는 걸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유니버스부터 만들어야겠죠. 유니버스를 이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전 종목 요때 기간 그 특정 시점, 그러니까 투자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월초가 되겠죠. 또는 이제 저는 이제 분기 단위로 했으니까 분기초니까 분기초의 전날까지의 어떤 종목들을 쭉 이렇게 이제 뽑고, 여기 이제 요때 당시에 있었던 종목으로 추려낼 수 있게 이 퀀트와이즈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랑 여기 랭킹 함수 써가지고 그 랭킹을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데려옵니다. 앞에서 유니버스 이제 뽑았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유니버스에서 이제 조건 순위를 뭐 150 종목으로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코드 따라오게 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쭉 집어넣어요. 쭉 집어넣고, 저 엄청 업데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데, 초기에는 PER만 먼저 테스트를 해본다고 PER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팩터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또는 뭐 조금 쓴다고 하면 vlookup 정도 그런 걸 써서 다양한 걸 수치를 만들고, 그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온 수치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에러가 있는데, 그 에러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에러를 이제 공란으로 처리를 할 거냐, 뭐 아니면 이제 0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그 공란으로 저는 이제 공란으로 처리를 했는데, 뭐 공란으로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공란 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랭킹을 매깁니다.
공란이 없으면은 공란이 없는 건 없는 대로 이제 랭킹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랭킹 처리를 해서 뭐 그 PR이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 그러니까 앞 1번, 1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 또는 이제 모멘텀인 경우에는 높은 거가 좋은 거. 이렇게 해서 랭킹을 이제 다 하나씩 매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데, 이 랭킹을 매기고 여기 이거 랭킹에 따라서 종합 랭킹을 다 비중별로 다 해서 최종 랭킹을 만든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위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랭킹을 만들고, 이 종합 랭킹을 다시 이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이제 if error 해가지고 low라고 하는 뭐 함수 써가지고 소수점이 나오게 해서 위에 거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분위가 이제 총 25종목, 예를 들어 25종목이라고 하면은 이게 분류되게 만든 다음에 150종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149개가 나오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게 나온 다음에 1분위 수익률을 썸이나 또는 뭐 에버리지 이런 걸 써가지고 나오게 해서 분위별로 이제 종목수 나오게 하고, 실제 배팅 종목수 나오게 하고, 이렇게 분위별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월초에 투자를 했고, 여기 수익률은 월말 수익률이겠죠. 여기 월말 수익률이 있습니다. 월말 수익률을 만들어서 월말 수익률이 이제 체크되게 하는 거죠. 1분위에 분류됐던 종목들이 월말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월초에 사서 월말까지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여기도 에러가 나오니까 여기 뒤에는 에러 처리를 이제 또 제가 한 겁니다. 뭐 한 번에 다 이렇게 에러 처리까지 할 수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좀 이게 데이터가 에러가 나는 걸 하나하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달치 또는 저는 분기 단위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한 개 분기를 이제 투자를 하고, 이 종목명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이 종목명을 이제 뭐 여기는 브이룩업으로 하나씩 다 끌고 올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왜 1분위에 포함이 됐는지 어떤 뭐 이런 걸 약식으로 좀 알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이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이제 썼던 게 날짜 같은 게 중요한데, 잠정 실적의 어떤 실적 연도와 확정 실적의 연도랑 확정 실적의 어떤 개월수.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은 미래 참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 분기 또는 한 개 월에 여러분이 시트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첫 번째 거, 유니버스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첫 번째 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여기 시트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를 해서 하면은 시트 두 개가 한 번에 복사가 되면서 두 개 맞물린 게 이제 복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이제 예를 들어 2005년도 1분기 거를 이렇게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2005년도 2분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날짜만 따다다다다 고쳐주고, 그 날짜 받아가지고 유니버스 날짜 바뀌니까 여기 한번 돌려주고 여기 한번 돌려주고 하면서 이 시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시트를 뭐 한 10년치를 예를 들어 만들어 1년에 4개, 월이면은 뭐 1년에 12개 해서 시트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노가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앞쪽에다 다 때려 넣습니다. 결과 시트를 저는 이제 하나로 만들었는데, 결과에서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200, 뭐 시가총액도 넣긴 했었는데,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쭉 분기 단위로 저는 이제 나오겠어요. Q로 해서 분기 단위로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건 뭐 이제 간단한 그래프니까 위로 좀 올릴게요. 저는 이제 1분위 종목을 25개로 할 거냐 10개로 할 거냐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링크 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고, 1분위 때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장을 아웃퍼폼 한 거를 저는 히트 레이쇼라고 표현해서,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니까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한 횟수가 높아야 이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시장을 언더 한다는 거는 굉장한 펀드 매니저들한테 또는 운용력들한테는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히트 레이쇼에 포커싱을 해서 이제 만드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멀티팩터 또는 퀀텀 애널리스트들이
멀티 팩터를 많이 해요. 전에도 이제 밸류 앤 모멘텀을 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죠.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트레일링 PR을 내가 테스트 하겠다 하면 여기를 100으로 체크를 하고 좀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줄일게요. 이걸 숨기기 하고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100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를 다 0으로 다 때려 넣습니다. 우선은 이제 바꾸기 전에 어차피 뭐 저장은 안 할 거니까 0으로 이제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대로 만들었으면 여기 100 넣으면은 이 100에 대한 수익률이 그 1분위의 수익률이 이렇게 떠요.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1분위 수익률과 그리고 뭐 좀 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맥스 드로우다운이나 또는 이제 히트 레이쇼 이런 거를 다 이제 따로따로 체크를 해놓고 요거 한번 100 넣어보고 단일 팩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일 팩터가 효과가 있어야 복합으로 작용을 해도 효과가 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A 팩터는 효과가 없는데 A 팩터는 시장을 아웃퍼폼 하지 못했는데 B 팩터랑 섞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퀀트를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A 팩터가 효과가 없는데 B 팩터랑 섞어가지고 A 팩터 and B 팩터를 썼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 퀀트는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왜냐면 그 B 팩터가 이제 그 많이 작용을 해줬으니까 성과가 난 건데 어느 순간 B 팩터가 효과가 떨어지는 국면이 되면 그렇다고 A 팩터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A 팩터가 효과가 어정쩡한데 B 팩터의 효과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B 팩터가 어느 순간 망가지는 순간에는 퀀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2개, 3개 팩터 모집해서 뭐 시장에다 얘기하는 퀀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연구했던 거는 단일 팩터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단일 팩터가 모여가지고 그 효과 있는 팩터들끼리 모아서 해야 A 팩터, B 팩터, C 팩터, D 팩터 이런 게 있을 때 효과가 없는 것들을 커버해주는 다른 팩터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했던 거고 노가다를 했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트레일링 PR 어떤 팩터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나는 그 팩터를 막 소수점 단위로 이제 과최적화해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비추입니다. 이 퀀트라는 건 제가 해보면은 어렴풋이 맞추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1분위의 1등부터 25등까지 예를 들어 150 종목이면 1등부터 25등이 1분인데 1등이 25등보다 좋은 종목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바스켓으로 사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과최적화해서 막 이거를 막 30% 맞추고 50% 맞추고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냥 50% 정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는데 뭐 인정이라보다 저는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잘 먹히는 팩터들을 쭉 만들어서 잘 먹히는 팩터들만 이제 체크를 합니다. 여기 제가 100이라고 예를 들어 해놓으면은 여기 끝에 이제 테스트 끝에 가면 여기 같이 이제 그 100이라고 체크가 되면서 이 등수가 이제 먹히는 거죠. 그 최종 이제 그 수익률에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긴 유니버스고 여기 이제 홈이라고 하면 여기 종목에 뽑히고 1분위의 수익률로 체크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잘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50등과 151등부터 300등과 301등부터 450등 대략 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450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1개 이상인 경우이죠. 그런데 이 시장의 어떤 규모마다 투자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죠. 대형주를 잘하는 매니저는 중소형주를 못할 수 있구나. 중소형주를 잘하는 매니저는 대형주를 못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봐야 하는 팩터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는 데는 이거 공부하는 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 지금 엑셀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한 개 먼저 만들고 그거를 분화해 나가면서 만든다는 거를 이해하셨다면은 뭐 기관 투자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모델을 거꾸로 이용해서 역설계를 해서
뭐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쓰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병로 그 선생님께서 뭐 저 교수님 뵌 적은 없지만 옵투스 자산운용인가요? 저는 이제 이 옵투스 자산운용이 언젠가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뭐 이제 성과가 안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에서 이 퀀트를 하시는 분들이 그 시장을 모르고 퀀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데이터만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옵투스 자산운용이 이제 그 성과 고유 자산이든 뭐 운용 성과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게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밸류에이션 팩터들이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그 밸류에이션 팩터들이 최근 시장에 안 맞아서 성과가 나빴던 거 아니냐. 예를 들어 뭐 최근 가치주 관련된 펀드들이 성과가 안 좋은 것도 가치주의 팩터들이 시장을 이끌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내 시장이 아니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자는 그 1년 한 해만 못해도 시장에서는 너 왜 그러냐 뭐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매년 잘해야 되는 이제 부담감이 있는 곳인데, 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한 해 박살나는데 그 퀀트를 쓸 수 있을까요? 과거에 맞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팩터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코스피 지수인데, 이 퀀트와이즈에서 서비스 해주는 데이터가 2000년도 초반부터 대부분 있어요. 그러면 퀀트와이즈 이전에 어떤 실적 데이터든 뭐든 그런 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데이터는 밸류에이션과 이익성장 관련된 확정 실적 가지고 많이들 만들겠죠. 컨센서스 데이터는 2000년도 초중반부터 생겼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 멀티팩터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시기에 테스트를 하느냐에 따라 퀀트 전략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2000년대 2003, 4년부터 이제 백테스트, 저는 이제 2005년도부터 백테스팅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요렇게 상승 구간에는, 자, 시장이 그 아무거나 뭐 기업들이 막 시장 경제가 좋아가지고 기업들도 뭐 대부분이 이제 이익 그로스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투자자는 항상 희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당시에 가치 투자가 한참 시장을 선도합니다. 가치 투자가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은 A라는 기업도 이익 그로스가 20%고 B라는 기업은 이익 그로스가 뭐 30%인데 그렇게 20% 30%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요 구간에서 백테스팅 기간을 많이 잡아놓고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팩터가 성과가 있다라고 나와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저변동성 팩터나 이런 것들, 배당 많이 주는 팩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좋고, 여기 그렇다면 2007년도부터 백테스팅 하는 분들은 또 이제 밸류에이션 팩터 이외의 팩터들이 또 성과가 있다라고 나와버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퀀트를 2011년도에 나 이제 2011년도에 어느 정도 좀 만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안 맞아 들어가요. 왜냐? 2011년도부터는 지수가 횡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요. 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시장을 선도했던 것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게임, 엔터 뭐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성장을 하지 못하던 시장에서는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펀드 매니저들은 올라가는 거 따라서 하면 되더라 뭐 이런 컨셉이었고, 이때 펀드 매니저들도 떨어지는 거 그냥 팔았지 뭐 이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2008년도에 올라올 때는 야, 올라가는 거 그냥 압축 투자해가지고 왕창 먹었어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2011년도부터 망가집니다. 왜냐? 오르는 거 따라 사고 떨어지는 거 따라 파는 게 습관화되던 투자자들이 2011년도부터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수년간을 추세 추종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 박스권에서 반대로 한다? 오르는 걸 때리고 떨어진 걸 산다? 그거는 갑자기 그렇게 투자 스타일을 바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과 좋았던 기관 투자자들이 11년도, 12년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엇박을 타기 시작하죠. 오르는 거 따라 샀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 허겁지겁 따라 팔았더니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속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성과가 처져버리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 한창 주식에서 저는 이제 뭐 박스권 트레이딩을 워낙 좋아했었던 스타일이다 보니까 반대로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국면 기간과 여기 추세적으로 하락한 국면과 그리고 추세적으로 상승한 국면과 여기 횡보한 국면, 요게 골고루 들어간 기간을 잡아가지고 백테스팅을 하고 그 백테스팅이 끝난 이후에 그 실제 전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결국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리한 내용을 이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좀 정리를 했는데, 멀티팩터 전략에 저는 결국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떤 백테스팅 모델링을 가지고 기간을 잡아서 막 테스팅 할 때 어떤 기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어떤 팩터들이 많이 가중치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2개 팩터, 3개 팩터 단순하게 만드는 것들은 이 대형주 시장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요. 시장에서 잘 안 보는 중소형주 시장에서는 통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사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기관 투자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대부분이 빠꼼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알파가 창출되는 어떤 그 퀀트를 만들려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테스트 기간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포함되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문병로 교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년도 초반부터 요때부터 테스트를 하는 거를 많이 넣었다면 밸류에이션 팩터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략 자체에 밸류에이션 팩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회사가 런칭을 하고 나서 특히 최근에는 밸류에이션 팩터가 거의 안 먹히는 시장이 돼버렸죠. 삼성전자가 달려버리면 또 이제 중소형주들이 아예 안 되니까 밸류에이션 팩터들은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가 부진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백테스팅을 하면서 어떤 수치의 전략을 맞추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그 멀티팩터에 대한 틸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틸팅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수익률에 포커싱을 맞춰서 나는 뭐 그냥 MDD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수익률 하겠다, 그럼 엄청난 고베타 전략이 돼버리는데, 그러한 고베타 전략은 시장 망가질 때 박살나요. 그리고 히트레이저, 저는 이제 뭐 기관 투자자니까 시장만 아웃퍼폼 하면은 뭐 다 만사 해피니까 시장 아웃퍼폼에 이제 좀 더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요새 얘기하는 이제 MDD, 맥스 드로우다운, 고점 대비 저점 떨어지는 거가 이제 적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월 단위 팩터, 분기 단위 팩터는 실제 테스트 횟수가 많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기간을 보시죠. 2005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1년에 분기 단위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이잖아요. 그럼 10년 했다고, 10년 백 테스팅 했다고 하면은 40번 정도 테스트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략 자체가 뭐 로버스트 하지 않겠냐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차라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 이틀 보유하는 시스템 트레이딩 테스트가 훨씬 로버스트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백테스팅을 돌리다 보면 이게 어떤 구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와, 수익률 엄청 화려한 거 내가 만들었어, MDD 곡선 엄청 좋은 거 만들었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전 구간에 잘 먹히는 투자 전략은 저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퀀트를 만들어서 그냥 뭐 거기서 나온 종목들 우선순위로 보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이 퀀트에서 골라주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또는 어떤 정성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혹시 그 퀀트에서 잡아주지 못하는 뭐 잠재적인 오버행 이슈가 없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는 방법, 만약에 나는 그래도 퓨어한 퀀트 애널리스트, 퀀트 뭐 연구가가 되거나 퀀트로 시장을 한번 점점어 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내린 결론은 시장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 퀀트가 적용되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저는 이제 1, 2, 3, 4 간단하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뭐 단기 상승, 중기 상승,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중기도 상승하거나 1분위, 또는 뭐 단기는 상승했는데 중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하는 경우였다. 또는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최근 중기적으로는 상승을 했다. 또는 이제 이분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251 이평선 위에 있느냐, 지수가 밑에 있느냐. 뭐 어쨌든 여러 가지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시장을 구분을 해서 시장에 맞는 팩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변환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에도 맞고 하락장에도 맞고 횡보장에도 맞고, 그리고 최근 박살나는 장에도 맞고 올라가는 장에도 맞고, 그런 팩터는 없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백테스팅을 한다고 한들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겁니다. 한두 번은 맞겠죠. 그렇지만 영원히 맞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장을 구분해 보세요. 시장을 구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김동영 연구원님이 이제 예전에는 단순한 멀티팩터 모델을 제시를 했다면, 그 한 몇 년 전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경제 데이터를 뽑아서 그 경제 데이터와 과거의 유사한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에 잘 맞았던 팩터를 추려낸 다음에 지금 현재의 그 과거에 이제 유사한 경제 어떤 데이터들의 시점과 상관성이 높은 시점의 어떤 팩터를 찾아서 그 팩터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종목을 뽑는 거죠.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뭐 지금 기관 투자자가 아니니까 열심히 퀀트를 만들고 있진 않죠. 심지어 뭐 퀀트와이즈를 지금 유료로 쓰고 있지도 못할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우선적으로 먼저 유닛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아마 이런 걸 고민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이제 저도 그랬고 과거에 어떤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랬고 지금 퀀트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백테스팅 모델을 만들 때 너도 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왜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2015년도에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운용력을 때려치고 나왔는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저도 바이오 엄청 샀었죠. 바이오 주식을 엄청 사서 2015년 9월에 제 포트폴리오에 바이오에 엄청나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바이오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에 확 꺾이니까 바이오 종목이 우수수 떨어지죠. 그런데 퀀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바이오를 잡을 수 있는 퀀트를 만들었다. 뭐 좋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 종목들로 쫙 쏠려 있는 거예요. 퀀트들도. 그 종목이 계속 가면 좋지만 그게 결국엔 시장이 역행하는 국면이 오는데, 고점 대비 뭐 지수는 뭐 한 5% 떨어지는데 포트폴리오는 막 10%, 20%씩 박살나는 경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한쪽으로 쏠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대부분의 퀀트 애널리스트들은, 또는 과거의 퀀트 어떤 전략들을 보시게 되면 유니버스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유니버스를 단순하게 시가총액 상위 150등, 뭐 대형주를 한다면 150등 또는 100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업종별로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업종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유니버스를 그 본인만의 스타일로 제안을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제가 한다면 KRX 300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KRX 300은 시가총액 상위 700등 중에서 업종별로 뽑아가지고 뭐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그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유니버스를 단순하게 구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른 예전에 했던 퀀트 애널리스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유니버스를 짜서
1분이, 2분이, 3분이, 4분이, 5분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운용이라고 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아, 유니버스를 바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백테스팅 기간을 설정을 잘 해야 되고, 아까 좀 전에 막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만약에 짠다면은 저는 이제 시장을 구분을 할 겁니다. 근데 시장을 구분하는데 제가 뭐 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단기 상승, 중기 상승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저랑 이걸 똑같은 얘기를 다년간 커뮤니케이션하고 토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훨씬 이제 퀀트를,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에서 뭐 있는 퀀트들은 저는 사실 퀀트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저도 만들었던 어떤 과거 멀티팩터, 단순한 멀티팩터는 퀀트로 영원히 쓸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멀티팩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귀담아 듣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든 퀀트는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제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의 모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찾으시냐면 네이버에 푸우의 꿀단지 주식 연구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친구는 뭐 그냥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퀀트 모델을 가지고 시장을 이제 써보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쓰는데, 뭐 제도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서 왜 멀티팩터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자신은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투자 스타일이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뽑아내고 싶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설명력을 뽑아냅니다. 그 스타일을 가치주, 주가 모멘텀, 사이즈, 퀄리티, 로우볼, 배당, 이익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 스타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계속 이익 모멘텀이 시장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에 계속 추세 추종을 해서 이익 모멘텀의 설명력이 높은 종목들을 따라 사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떠한 투자 스타일의 시장 설명력이 높은 거를 뽑아서 지금 현재 시장 설명력이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하고, 과거에 이 시장 설명력이 높아졌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투자 스타일의 종목들을 뽑는 것이 유리한지를 체크해서 그걸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가치주가 좋아졌다고 무조건 가치주를 추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주의 어떤 설명력이 좋아지면은 가치주 설명력 다음이 좋아진 다음 월에 좋아졌었던 어떤 사례를 찾아서 그거를 투자하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시장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투자 스타일을 빠르게 시장을 판단한 다음에 따라간다는 거죠. 결국 저는 이걸 이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거는 투자 스타일로 얘기하면은 보고 치는 거랑 똑같네. 답을 알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A라고 하는 투자 스타일이 좋아지면 과거에 A 투자 스타일 좋아졌을 때 발생했던 그 다음 달에 있었던 현상을 뽑아서 그 다음 달에 과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표들을 크로스 체크하고, 뭐 어떤 투자 스타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어떤 분이 퀀트를 연구하신다면 멀티팩터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만 하시지, 그걸 가지고 뭐 대박을 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차라리 하실 거면은 단기 트레이딩의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멀티팩터 이거 그냥 포기했어요. 왜냐면은 영원히 쓸 만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기 트레이딩, 하루 이틀 보유하면서 짧게 치고 나오는 거를 시스템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저도 지금 제 계좌에 테스트 하듯이 9월달부터 적용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저는 이제 성과가 재밌게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을 잘 알다 보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의 성향에 맞는 뭐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전략들을 뭐 실전에 한번 소액만 한번 넣어서 해보자, 뭐 이런 걸로 이제 해본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쟤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모델을 한번 쭉 제가 영상 설명드린 거 앞쪽에 설명드린 거 보시면서 백테스팅 모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그런데 좀 더 이제 내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은 시장을 구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시가총액 상위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주장이 있구나. 이건 제가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퀀트를 해보면서 고민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고민을 발판으로 좀 더 나은 어떤 퀀트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거 왜 하냐면, 첫 번째는 사실 저는 멀티팩터에 대해서 만능이 아니다라고 이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능이 어떤 시장을 구분해서 시장을 체크업하면서 거기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뽑는 방법이 그래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은 제가 만들 수 없고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기본적인 퀀트 백테스팅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장기 투자가 항상 좋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투자는 내가 투자를 해서 먹을 수가 있느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고, 처음에 이제 김동영 팩터북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이 사주냐, 정성적으로 인사이트를 투자하시면은 내가 산 주식이 남이 조만간 우장창창 들어와가지고 사줄 거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젠포트라고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해서 써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진이 아니고 제가 그림판에다 올려놨는데 금액은 이제 잘라냈어요. 그래서 9월 21일부터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전략을 완성해가지고 쓰는데, 하루 이틀 이렇게 보유하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전략들이 있어요. 소액을 넣어서 이제 해보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인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기관 투자자는 큰 금액 굴려야 되는데, 소액이 들어가는 어떤 시장에서는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금액을 굴리고 내가 기관 투자자가 되고 싶고, 이 여의도라고 하는 곳에 한번 진입해 보시고 싶으시면서 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동영 연구원의 보고서를 쭉 다 읽어보면서, 그리고 과거 팩터북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장을 구분하고 유니버스를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방법과 다르게 해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